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최신 CPI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일단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트럼프 이펙트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 이자 상한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금융주들이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호실적을 내놓고도 이 트럼프 정책 리스크를 걱정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이자 제한 이슈가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PI에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관세 영향 때문에 확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 걱정을 늘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다 안정적. 이번만큼은 다를 수도 있겠다라 싶었던 거는 미국 연방정부가 장기간 셧다운 됐다가 측정을 안 했고 이번 달에는 이제 그나마 제대로 측정된 CPI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사실 긴장을 하고 봤잖아요. 근데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높지 않게 나왔어요. 윤여미 이사님. CPI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빈칸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고 있다는 점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왜곡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아직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전제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실제 물가와 약간의 좀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혹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판단에 대한 혼선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전제는 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거나 부합하는 CPI가 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MOM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YOY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는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체감 물가와 지금 지표 간의 괴리의 어떤 확대 가능성은 아직은 분명히 상존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잠재적으로 정책에 대한 변수 혹은 뭐 금융지수,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어제는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오늘이든지 이번 주 관련돼서는 좀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걱정은 아예 놔선 안 된다. 네. 일단은 지표 숫자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 튈지 모른다라는 거죠. 김준 대표님 어떻게 보았어요? CPI. 일단은 종합 뭐 전년 동월비 2.7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근원 물가도 사실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게 나왔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지표는 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금리 인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질문인데 제가 모르고 미리 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그 지표의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패널 분들도 말씀하시는 역시나 고용 성장이 뒷받침 돼줘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만약에 연준에서 고용 성장에 고용의 둔화가 줄어드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금리를 쉽게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이 관세 위법 관련된 판결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오늘자 새벽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 만약에 IPA에서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는 실효 관세율이 낮아져서 근원상품 가격 지수가 더 상승세가 억제가 되고 CPI 상승 압력까지 더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여전히 이 근원상품 가격 지수가 억제된다고 해도 0.3% 정도 수준이면 약하진 않은 겁니다. 전월대비 상승률이 여전히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기준치를 어디에 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를 제외한 주거와 뭐 유가나 이런 걸 제외한 지수 0.29%로 여전히
억제하면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도 가할 수 있고 통제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거가격 지수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연준의 어떤 추가적인 통화 정책적인 노력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나오는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모기지 채권 매입 관련돼서 연준이 MBS 매입 가능성,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이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은 금리 인하까지 좀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골드만삭스에서 밝혔지만 골드만삭스의 공동 최고 책임자 CIO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데이터 관련돼서는 시장이 골디락스 환경을 공고히 한다 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앞으로 이제 연준 독립성에 대한 리스크는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그렇게 축소되는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진 않을 거다. 다만 금리를 내릴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윤여미 이사님 1월에는 동결을 한다고 해도 네. 물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못 내릴 이유는 없는 건데 또 한켠에서는 파월 의장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또 수면 위로 드러냈고 전체적인 그 뉘앙스 반발 성명의 뉘앙스를 봐서는 나 금리 더 이상 못 내릴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장기가 동결 그대로 유지 상태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이 정해지게 된다고 하면 네,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히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요? 상반기까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사직은 계속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건 결국은 뭐 짧게는 올해 11월에 어떤 중간 선거 이전에 어쨌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집중하려는 어떤 제가 노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는 뭐 트럼프 행정부에 어느 정도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좀 경제 지표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뭐 CPI 비롯해서 이제 계속 고용 지표부터 여러 가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월보다는 3월 그다음에 내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로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 FOMC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상반기에는 떨어뜨리긴 쉽지 않은 여건 같다라고 두 분 말씀 주셨고 자, 지금 시장의 변수로 불거진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제한이에요. 이건 좀 다른 금리입니다. 정확히 하면 이자 제한이죠. 카드사들이 예를 들어 카드 대출 내줄 때 이 정도 금리를 책정을 하는데 시장 금리가 20%가 넘는데 아니야 너무 높아 10%만 받아 지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마치 그 제약사들한테 약가 인하하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해서 좋은 실적 나왔는데 요 트럼프 정책 리스크를 언급하니까 주가가 훅 떨어졌어요. 이 영향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언급의 영향이 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융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JP모건을 포함한 금융업종 평균 하락률이 2%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이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업종에 미쳤고요. 굉장히 강하게 다이먼 CEO 비롯해서 CFO까지 이 정책이 도입할 경우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입을 뿐만 아니라 물론 예상되는 거는 대략적으로 $3,300 정도의 이자를 내는 게 신용카드 이자율이 10%대로 낮아지면 $1,100까지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에서 강력하게 좀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자층이 원천 차단될 거다.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날 경우
트럼프로 인해서 그러면 신용카드 혜택을 전면 축소하고 수수료를 인상하고 카드 발급수 자체를 제한한다는 등 JP모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업계 그리고 심지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이 소비자와 관련된 카드 대출이 상당히 아주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자율 상한제 도입이 현실화되면 금융업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JP모건 역시도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카드 서비스와 자동차 금융에서 약 5% 정도 성장했고 카드 서비스와 자동차 금융을 합친 매출이 73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JP모건 은행의 카드 대출 잔액이 2,5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핵심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용카드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트럼프의 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 조치 때문에 미국의 은행정책연구소와 소비자은행협회가 저렴한 신용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공감을 한다. 근데 굉장히 일시적인 단편적인 부양책에 불과하다. 이거 역시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최대 화두가 되니까 민심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밝혔고요. 이 현재 개설된 신용카드 계좌의 88%까지 최대 폐쇄 제한된다. 즉 아까 말씀드린 상한선 10% 상한선 제한될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계좌가 88%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 손실을 입을 거라 보고 있고요.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신용카드 업체들의 수익성은 단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최소한 연에 15에서 25%까지 매출의 감소를 띌 수 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거는 결국은 피해 입는 거는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 이력이 없거나 신용도 낮은 사람들의 어떤 카드 발급과 신용 대출이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추가 대출 받을 자격을 많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소비자들이 상실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융주 전반으로 보면 환경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양적 긴축 종료됐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전에 걸었던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자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 기대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불똥이 튀어버린 거죠. 제약 바이오 업계에 했었던 약가 인하를 마치 지금 여기에 금리 인하 똑같은 공식을 지금 대입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게 주가 많이 떨어졌고 이게 이제 얼마나 더 길게 금융주를 누를 요인이냐 어떻게 보세요, 이념 이사님? 일단은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할부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할부라기보다 이제 리볼빙 서비스를 하는데 네. 그 이자가 20-30% 되니까 사실 절반으로 나누면 그 내던 이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 내다 보면 또 이게 소비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또 선심성 공약일 수 있죠. 또 관세와 관련돼서 또 배당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계속 국민들에게 뭔가 어떤 금융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복지를 하는 어떤 그러한 차원으로 계속 이런 정책을 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와도 연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JP모건 JP모건 지금 CEO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이런 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연준에 관련돼서 독립성의 훼손 이런 부분에서 또 강경한 어떤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부분 상당히 호황을 맞았습니다만 된소리를 맞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타협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약간이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트럼프가 지르고 나서 또 협의를 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처음에는 이 양쪽에서 사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나서 또 합의를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내줄 건 내주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합의가 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수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투심을 좀 얼어붙게 하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요? 월마트가 요즘에 주가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나스닥 이전 잘했나 봐요. 나스닥 이전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이슈적으로도 봐도 뭐 예를 들면 AI 기업들과의 결합, 그러니까 구글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아마존, 반 아마존 전선을 또 형성하고 상당히 월마트가 전통적인 유통기업이 아니라 이제 기술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뽐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네. 굉장히 이제 구경제, 경제, 뭐 신기술 전환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네. 상당히 이제 AI 그 빅테크 또는 AI 관련된 인프라, 저도 여전히 AI 인프라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또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월마트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은 경쟁사들이 생각보다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트코가 있겠고 타겟이 있겠고 뭐 크로거 같은 경우도 엘버트슨 인수가 무산되면서 또 여러 가지 규모 확장에 다 실패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는 자 수가 아직도 초입 국면으로 보는 이유는 2천만 정도에 미달하는 한 1,900만 정도입니다.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1억 700만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존 프라임의 절반 정도까지만 간다고 해도 여기서 최소한 5배의 유료 가입자, 유료 멤버십 회원 가입자의 성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마존이 2017년도 월마트와 광고 수익 규모가 비슷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40%니까 만약에 월마트가 정말로 AI하고의 결합이 최적화된다고 하면 연평균 성장률을 시장에서 얼마나 줄지 그래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0% 정도는 보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어제 또 물류기업하고의 혁신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내 150개 이상에서 당장 알파벳 산하의 드론 배송기업 윙가 150개 추가 매장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요. 아마 소매 업체 중에는 가장 공격적으로 어떤 AI 혁신을 도입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이제 월마트가 경기 호황기나 불황기에 모두 방어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저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가장 최적의 선택지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인구의 90%가 월마트 매장 생활권 안에 있다. 즉 월마트 매장에서 10마일 안쪽, 16km 안짝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접근성으로 월마트가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이 2025년에는 소비자한테 전가함으로써 실적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과 실적 악화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라거든요. 핵심 지표인데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다른 경쟁사 코스트코나 타겟이나 뭐 월그린이나 이런 데 비해서 가장 좀 높은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의미한 고소득층 고객층이 유료 멤버십 전환이 좀 나오고 있다. 대략 고소득층이 유료 멤버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아직까지도 5%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 사업부인 식료품 말고 다양한 필수품들을 월마트는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의 어떤 확장성을 더 키우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표 주가가 지금 130달러 이상 수준으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제프리스가 135달러까지 제시하면서 상당히 좀 AI 기반 효율성 그리고 내부 경쟁력 강화가 월마트의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월마트의 주가 강세 분석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엔비디아 짚어보려고 윤여미 이사님. 네. 엔비디아 지금 H200에 대한 수출 규정들이 다 미국 정부에선 지금 거의 확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결정한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담을 쌓고 있어요. H200 수출하겠다는데 주겠다는데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건 뭐 어떻게 잘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선 말이죠. 승인은 받았는데 정작 중국 내에서 이게 담벼락을 걸어버리니 자물쇠를 걸어버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요. 일단 중국의 의도를 좀 제가 볼 때는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AI 칩 없이 어떻게 AI 산업의 인프라를 깔려고 하죠? 일단 자국 반도체 기업인 화웨이라든지 뭐 캠브리콘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는 일단 모양새를 보입니다만 일단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4월 달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제가 볼 때는 이 엔비디아를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닐까. 기싸움? 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어떤 칩에 대한 부분을 바로 수입하게 된다고 하면 약간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 뭐 백개투항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약간 앞뒤가 맞지 최대한 않으니까. 끌고 네. 밀당하면서 그렇죠. 얻어낼 수 있는 거 더 얻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해주겠다 해도 난 당장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직은 중국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H200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은 블랙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루빈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어떤 방중에 맞춰서 오히려 엔비디아 구매 재개를 위한 선물을 주면서 오히려 관세 완화라든지 기술 제재 완화를 통해서 H200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바로 수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추후에는 고가의 칩을 혹은 뭐 소프트웨어를 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당장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매입 숫자가 찍히진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고성능에 대한 수출의 어떤 그런 기회도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마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다룬 지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윤여민 이사님, 아마존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알렉사.com 때문인 것 같아요. 알렉사라는 아마존의 AI 서비스, 닷컴을 붙여서 조금 더 쇼핑, 개인화 서비스, 웹으로 더 옮겨왔죠. 어떻게 보면 AI 전쟁에 이제 전면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이 아마존이 지금 이제 월마트와 어떻게 보면 비교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빅테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종목들 중에서 작년에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어떤 랠리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를 당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점 논란에 좀 많이 또 AI 버블론에 좀 많이 휘둘리는 상황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은 그러한 상황에서 캐파를 늘리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많이 올렸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모바일과 온라인 웹 전반에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렉사.com을 지금 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AI 쪽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오픈 AI 챗 GPT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타이틀을 내건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그런 파장을 봤을 때는 좀 더 이 아마존에 대한 업사이드를 좀 더 높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알렉사 플러스라는 이 지금 이제 어플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화를 하면서 지금 대화량도 2배 이상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확장성을 통해서 아마존도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좀 AI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특화되고 캐파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점도 제가 볼 때 주가의 업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피 튀기는 전쟁에 알렉사가 얼마나 유의미한 네. 순위권으로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챗 GPT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뭐 사실상 양대축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플렉서시티라든지 네. 기타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알렉사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등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AI 이런 부분을 기능을 출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알렉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모바일 웹을 통해서 사실은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아마존.com 같은 경우가 좀 확실히
탑재를 하면서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어필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년에 빅테크 랠리에서 소외됐던 부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어떤 마켓 쉐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지 않았던 소외됐던 부분에서 이제는 한다라는 시선으로 제가 볼 때는 시각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을 좀 더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아마존. 알렉사의 경쟁력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또 주가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시죠. 참고로 아까 제가 경쟁 그 서비스 얘기하면서 잘못 얘기해서 퍼플렉시티인데 제가 그 서비스를 쓰는데도 제 이름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오늘 김지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굉장히 특이한 종목입니다. 네. 김지은 대표님답지 않은 종목 같기도 한데 CH 로빈슨 물류회사죠.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네, 물류회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3PL 물류회사. 네, 삼자물류 맞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물류회사 안 좋죠. 근데 일단 이 회사 1905년에 오래됐네요, 업력도. 100년이 넘었죠. 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운송주에서는 뭐 거의 진짜 터줏대가 미국에 정말로 많은 풍파를 겪은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물류 시장이 안 좋고요. 뭐 제3자 물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파장을 직격탄을 맞아서 물류 업황 안 좋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뭐 현대글로비스, 뭐 CJ 대한통운 같은 회사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경기 회복 기대감하고 금리 인하 전망에 약간의 수혜를 받고 있고요. 사실은 매출 성장보다 기대하는 거는 이 회사가 AI로 가져오는 혁신입니다. 엄청나게 물류회사 전반적으로 다 박살났는데 AI 생산성 혁신으로 유일하게 이익 성장을 나타난 회사입니다. AI로 새롭게 역사를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사내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과학팀이 만든 자체 솔루션으로 경쟁사 대비 명확한 생산성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생산성의 혁신, 자주 말하는 초입 국면입니다. 생산성을 지금 40%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그 성공의 비결은 당연히 에이전틱 AI입니다. 직원들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사적으로 생산성 혁신에 나섰고 생산성 혁신에 나선 지가 지금 아직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22년도에 북미 지상운송이랑 글로벌 포워딩 부분에서 이 생산성 혁신으로 인해서 최소 10%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실적에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지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감소했지만 시장에서 주가나 월가의 컨센서스 전망치가 매출 10% 감소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매출 전망치보다는 영업의 마진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상승률에 대해서 영업 마진이 전년 동기 대비 3.9%에서 5.3%까지 개선됐고요. 아마 올해 이제 1분기 26년도 1분기 미국으로 치면 4분기는 7%대까지 무려 680% 상승해서 영업 마진이 가장 근래 들어서 최근 3년치 중에 최대치인 31.3%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운용 비용을 12%에서 15%까지 감소했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70%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AI 자동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개편하고 있습니다. 업계 벤치마크, 바로 물동량 지수가 이 카스 운송 지수는 7% 감소했는데 CH 로빈슨의 지수만 북미 운송량 지수, 물동량 지수가 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고객 확보에서 시장 지위를 선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026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5천만 달러까지 계속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12월 달에 투자자 설명회 때 영업이익 5억 5,30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기존 시장의 컨센서스 3억 5천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목표치를 나타냈고요. 이번에도 5천만 달러를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는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CFO가 밝힌 거는 네. 2026년까지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아직도 초입 국면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시장에서는 계속 이 수치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분기별로 그리고
이익의 성장률을 분기별로 확인해 보면 CH 로빈슨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화물 운송업체들의 수년간 정체 혹은 위축된 산업의 경기 부분도 작년에 주가가 부진했거든요. 올해 네. 한 6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는 주가의 경기 물동량 축소되는 부분, 경쟁업체들이 도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는 좀 반영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자 물류, 3PL 그리고 10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CH 로빈슨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윤여미 이사님의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플래닛 랩스입니다. 사실 이거 한번 저희가 다뤄봤어요. 비즈니스 모델도 매우 특이하고 특히 이제 나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라는 점에서 눈에 띄었던 기업이고 주가도 괜찮았고 다시 가지고 나오셨나요? 주가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면서 좋았어요? 네, 계속. 아무래도 이제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과 좀 엮이는 부분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어떤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회사 플래닛 랩스 같은 경우가 사실 일본, 독일에 이어서 지금 스웨덴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 1년간 3개의 대형 서비스 계약으로 총 한 500만 달러 이상을 지금 이제 어쨌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수주 잔고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최근에 구글의 지금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까지도 참여를 하는 부분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우주항공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또 그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편승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업사이드를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작년 12월에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어쨌든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더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상승 여력을 어떻게든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래닛 랩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잇따라 내놓고 있고 또 거대한 프로젝트에 또 참여 기업으로서 들어가고 있고 일단 좋은 소식만큼 주가도 확실히 힘을 받아서 위로 일단 상단이 열려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 텐데 네, 역시 우주 시대에는 맞나 봐요. 또 로켓이네요. 김준 대표님. 이 로켓은 로켓 우주하고- 컴퍼니스. 네, 우주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종. 근데 왜 로켓이에요? 이름이 로켓 컴퍼니였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게. 저도 우주 굉장히 좋아하고 플래닛 랩스 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방금 저희가 앞에 매크로 이슈에서 다뤘던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카드사를 규제하고 이자 제한을 하면 피해받는 업종만 있을 거냐? 오히려 역으로 수혜받는 바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업체입니다.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네, 이름만 로켓 컴퍼니즈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 시총으로 치면 95조짜리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네. 사실 제가 몰랐던 건 아니고 좀 이제 재미를 위해서 네네. 약간 바보용들을 했다는 거를 감안해 죄송합니다. 주시고 네. 그 기관 투자자들 단독주택 매입 금지 명령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모기지 채권을 대량 매입하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런 수수료 업체들한테는 금리 하락은 차환과 신규 대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과 직결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이 수수료 업체는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싱이라고 하는 대출 수금 관리에서 미국의 1등이고요. 대출 실행으로도 2위권입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하락해서 신규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 매각 차익에 대한 저변 확대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한테 대출 승인이 실행되고 나서 너무나 익숙한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데서 매각해서 모기지 채권을 증권화해서 투자자한테 넘겨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가 바로 이 회사고요. 대출 잔액 기준으로 0.25에서 0.28% 서비싱 수수료를 받습니다. 서비싱 권리 자체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2조 1,000억 달러
그리고 1,000만 명에 달하고요. 이거는 금리가 낮아지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인수처 대신에 차주로부터 매달 원리금을 수금하고 차주 대신에 재산세나 보험료를 내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잠재 고객이 늘어날 거로 보는데요. 재확보율이 85%입니다. 85%면 업계 평균의 3.5배입니다. 업계 평균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서비싱 공액이 85명이 만약에 차환을 한다고 하면 다시 로켓 컴퍼니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고요. 작년에 한 70% 정도 올랐죠. 그 이유는 수직 통합형 얘네도 핀테크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검색 중개 플랫폼 레드핀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최대 모기지 업체인 미스터 쿠퍼를 인수했습니다. 그 두 건의 인수를 통해서 결국은 또 약간의 구글처럼 이런 모기지 대출 관련돼서 서비싱, 주택 검색까지 통합 플랫폼을 이루겠다는 게 로켓 컴퍼니스의 목표고요. 미국 30년 만기 평균 모기지 금리가 이미 작년 하반기 들어 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거보다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80%가 이미 6% 미만의 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모기지 금리 관련된 거보다는 차환과 신규 대출이 둘 다 성장하는 구조가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로켓 기업이 아닌 주택 모기지 온라인 플랫폼, 일종의 핀테크 기업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로켓 컴퍼니스 마지막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정규장 어떤 일정들 또 예정돼 있는지 알아볼까요, 윤여미 이사님? 네, 오늘은 조금 일정이 좀 많습니다. 특히 많네요. 이제, 정말 많네요. 네, 오늘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소매 판매, 뭐 기존 주택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후도 지금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새벽을 넘어가면서 FOMC 멤버들의 지금 연설, 여기 또 베이지북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까지 어쨌든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또 JS 인베스트먼트 김준 대표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JP모간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냈음에도 어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강경 대응을 시사한 JP모간, 오늘 프리장에선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비자 주가도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UBS는 비자의 경우 자체적인 실적과 성장 기대감이 신용카드 상한제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라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소폭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한 델타항공은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델타항공 CEO는 지정학적 환경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보잉의 목표가를 27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수주 소식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인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보잉 주가는 상승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기 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 내 전기 요금 인상의 주범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목되며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주가는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는 TD코엔의 목표가 상향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TD코엔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점유율 확대에 주목했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가 AI 열풍에 힘입어 시총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생산 장비를 판매하는 캐터필러는 2차 AI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4분기 매출 275억 5천만 달러, EPS 95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 금리를 추진하는 점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제 금융주 약세 속에 주가는 1% 넘게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에 접어들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티그룹 만나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시장에선 4분기 매출 205억 5천만 달러, EPS 1.7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이번 주 약 1,00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주가는 금융주 약세 속에 1%대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프리장에선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알파벳의 목표가를 335달러에서 37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알파벳이 애플과 단연간 제미나이 AI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제미나이가 모든 다른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호평했는데요. 앞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알파벳은 어제도 오름세를 이어갔고 현재 프리장에선 다소 조정을 받으며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나올 예정인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AI는 여전히 시장의 강력한 맥입니다. 반도체주가 계속 잘 오르는 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를 흔들어서 약간 인하하더니 이제는 카드 금리까지 10% 이상 올리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또 된소리를 맞고 있어요. 이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임팩트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미국 같은 나라가 시스템으로 안 움직이고 통치권자의 그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뭐 그게 산업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연준까지도 네. 국성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커지게 이게 만드는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나라 전체도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지금 정치, 경제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미국 시장이 유지가 되느냐?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AI 기업들이 네. 그래도 실적을 잘 내고 있다. 실적 상향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대만의 TSMC 같은 데도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관세 조금 낮춰줄게.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 공장 짓게 네.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는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문제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도 같다. 또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부분 혹은 관세. 전체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시장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래요? 관세가 좀 어허. 없어진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 압력이 내려갈 수가 있죠. 내려갈 수 있다. 아.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페드와치에서는 6월이나 가서 이제 금리 인하 한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는 명분을 얻을 수가 있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다만 그러면 트럼프가 이거 위헌 나왔다고 안 할 거냐?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를 다시 관세를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다시 뭐 무역 확장법이나 무역법 이런 걸
들이대면서 다시 또 이제 들어올 건데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이 좀 시스템적으로 안 움직이고 트럼프의 뭐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변동성은 있기는 합니다. 자, 시장이 좀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뭐 이란 사태도 계속 발발하고 있고 어수선하지만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면 아랑곳하지하고 계속 갑니다. 일단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주춤하면서 관망세 이거 좀 출렁이는데 반도체주는 계속 간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봐요? 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차트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네. 한쪽에는 이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오르고 계속 오릅니다. 신고치 거기 수준에서 계속 이제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한쪽에서는 빅스입니다. 빅스는 뭐지요? 변동성 지표입니다. 근데 변동성 지표가 최근에 바닥에서 슬금슬금 오르더니 어제는 5% 넘게 이렇게 오르면서 16 근처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익이나 이런 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AI 이제 원년은 작년이었고 이제 2년 차로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내는 거에 기대를 이제 걸고 있는 거죠. 반면에 빅스에서는 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느냐? 빅스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한 보험료 성격의 빅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보험료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게 시장이 왕창 움직일 거냐? 아직까지 그런 이제 징후는 아니다. 다만 그 펀드 매니저들이 내는 그 보험료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좀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투자자들의 손은 지금 매도 버튼 쪽으로 슬금슬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구글 알파벳이 네 번째로 시총 4조 달러 돌파하는 신기원을 이뤄냈습니다. 브로드컴 조금 조정받는다 싶더니 또 요즘에 다시 또 주가가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괜찮네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죠. 지난번에 TPU를 선보인 이후로 네. 완전히 지금 이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글, 알파벳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주식 종목이지요. 근데 이제 급기야는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와,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풀 스택 이런 거에 완전히 그 뭐랄까 포텐이 26년에 지수 주가로 지금 터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왼쪽에 구글이 있습니다.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브로드컴인데 구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구글이 오른다고 하면은 브로드컴 역시도 구글의 단짝인 거죠. 구글에 네. 의존하는 비율이 7, 80%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오픈 AI가 됐든 메타가 됐든 계속 이쪽으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자체칩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회사들의 수요를 이 브로드컴이 해줄 수 있는 거죠. 다만 구글에 비해서 아직도 브로드컴이 조금 비싼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건데 일단은 금년 한 해로만 보면은 구글의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인텔은 부활한 겁니까? 주가는 요즘 제일 뜨겁습니다, 인텔이. 주가라는 게 말이죠. 네. 기대감이 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을 보여주는 건 그다음 얘기고요. 기대감인데 언더독이잖아요. 언더독. 네. 완전히 언더독의 반란이 주가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주가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구글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인텔도 최근에 계속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무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올 때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인텔은 저렇게 많이 오르는데 마이크론은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 지금 이제 삼성을 제끼고 2위 자리로 넘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인텔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네. 상당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뽑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빅테크 중에서 참 재미없는 주가 측면에서 참 재미없는 종목으로 전락을 해버렸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동반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만 맨날 투자한다고 하는데 언제 돈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7의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데 특히 애들이 좀 힘이 없지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게 이 자체적인 기업의 이제 경쟁력 약화나 캐시플로우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종목들을 좀 쳐 나갈 때 말이죠. 뭐부터 치겠습니까? 제일 주가가 시원찮을 것 같은 거. 지금 그 바이빌리티가 좀 약한 거 상대적으로 그런 거 위주로 좀 치지 않겠습니까? 좀 차트를 보세요. 완전히 왼쪽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른쪽에 메타도 그렇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와 AMD를 한번 비교해 보죠. 엔비디아는 H200에 대한 중국 수출 허가가 났는데 중국이 수입 안 할 거야 좀 막고 있는 모양새고, AMD, 엔비디아 둘 다 CES에서 최고 경영자들이 가서 뭐 시장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별로 그렇게 제 세상에 시끌벅적하게 프레젠테이션 한 거 치고는 뭐 주가는 그렇게 재미없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문제가 있죠. 우리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그동안 너무 높게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막 엄청 찬란하게 지금 성장하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높은 수치를 제시하기 전에는 엔비디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분히 이제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다만 이제 2월 달인가요? 이제 엔비디아 새로 나오는 칩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할 거냐. 이게 이제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HBM4에 있어서 지금 가격을 70% 아니면 뭐 D램에 있어서 가격을 70% 이렇게 인상 통보를 했다. 네. 보통 우리가 인상 통보를 하면 가격 협상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니까 지금 부르는 대로 가져가야 될 이런 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마진에도 좀 압력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주가에도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2월에 이제 가격 인상이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탄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테슬라 주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아주 작년 말에 잘 올랐어요. 로봇 이슈도 있었고 자율주행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근데 CES에서 이번에 자율주행이 아주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 주가는 힘을 못 받아요. 오히려 밀렸죠. 이게 왜 그럴까? 알파마요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만 하면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비싸서 그런 거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이 좀 높죠. 근데 반면에 토요타 같은데 뭐 GM 같은데 특히 한국에서는 또 최근에 현대차 그러면 난리잖아요. 왜 그렇죠? 전기차보다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이게 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토요타가 계속 전기차에 올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토요타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 아니겠네. 결국은 뭐 이런 실용적인 이런 전략이 지금 더 이제 시장의 관심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두 회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한테 이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여야 돼요. 지금 뭐 사이버 택시도 이제 곧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당히 열풍을 몰아올 수도 있고, 네. 전 세계 지금 나가 있는 테슬라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동시에 이렇게 다운로드 시키게 할 수 있는, 이게 구독 경제로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메가톤급 이게 뭐 캐탈리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규제 장벽이 좀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이런 테슬라 주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템, 그러니까 뜨는 키워드만 보면 테슬라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로봇 뜨잖아요. 네. 로봇 해당되죠. 스페이스X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우주 테마도 사실 테슬라 그렇죠. 주가에 영향을 주고. 근데 스페이스 X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스페이스 X가 나오기 IPO 되기 전에는 테슬라가 대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페이스 X가 IPO로 온다고 하면은 다- 굳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네. 그냥 대기하겠군요. 스페이스X가 IPO 하기를. 아, 그럼요. 스페이스 X IPO 하기를 기대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거기에서 자금을 일부 이렇게 그 객출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